조선 후기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얀 옷의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귀신이라 불렀고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에 처음 그 소문이 퍼진 날이었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 새벽 일찍 최참봉 댁의 하녀 복순이가 비명을 지르며 안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무슨 일이냐? 왜 이리 호들갑이냐? 최참봉의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복순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기, 뒷산 우물가에 하얀 옷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마님,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귀신입니다. 부인은 하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새벽 안개 속에서 본 착각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비슷한 목격담이 속속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김서방은 저녁 무렵 고갯길에서 그 여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길가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을 걸려 하자 여인은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밭일을 하던 박씨 아주머니는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 마을 뒷산 대나무 숲 근처에서 그 여인을 목격했습니다. 여인은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박씨를 발견하자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구슬퍼서 박씨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문을 굳게 잠갔고 밤에 외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어른들은 밤이면 창문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마을 이장은 근처 절의 스님을 불러 굿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출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청년이 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서준. 27의 나이로 한양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병든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이 마을 서당의 훈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특히 추리와 논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만 믿지 않고 항상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녁, 서준은 할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며 마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마을이 참 조용하네요. 그런데 왜 해가 지자마자 모든 집이 문을 닫는 건가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서준아, 이 마을에 요즘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단다.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다는구나.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인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 서준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귀신이요? 할머니, 이 세상에 귀신 같은 건 없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서준아.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구나. 너도 밤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거라. 하지만 서준의 호기심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귀신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그 하얀 옷의 여인에 대해 들었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아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제 형이 봤대요. 보름달 뜰 때 뒷산에서요. 정말 무서웠대요. 또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여인이 한을 품고 죽은 처녀 귀신이래요. 복수하러 온 거래요. 서준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마을 어른들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이장과 몇몇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이장님, 제가 새로운 서당 훈장 박서준입니다.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훈장, 이 일은 참 괴이한 일이네. 한 달 전부터 시작됐지. 처음엔 한두 사람만 봤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을 사람 대부분이 목격했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 자주 나타난다네. 옆에 앉아있던 최참봉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 하녀가 제일 처음 봤지. 뒷산 우물가에서 말이야. 그 후로도 여러 곳에서 목격됐네. 대나무 숲, 고갯길, 마을 뒷길. 특정한 장소는 없는 것 같네. 서준은 곰곰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여인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아니면 특정한 행동을 하던가요?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이지. 말은 하지 않는다네. 다만 사람을 보면 슬픈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하더군. 그리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한다고. 두리번거리고 땅을 내려다보고. 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 슬픈 눈빛. 무언가를 찾는 행동. 이것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서 과거에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습니까? 누군가 억울하게 죽었다거나. 서준의 질문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기 꺼려지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이 지긋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이 마을에 큰 사건이 있었지. 윤소연이라는 양반집 교수가 죽은 사건 말이야. 윤소연이요? 서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소연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윤참판의 외동딸이었네. 아름답고 총명한 아가씨였지.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녀가 자신의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됐네. 목에 상처가 있었고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윤참판 댁의 하인 하나가 도망쳤어. 최돌세라는 자였지. 사람들은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어. 윤소연 아가씨의 폐물이 사라졌거든. 관아에서도 그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네. 그 후로 윤참판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 집안은 몰락했지. 서준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하얀 옷의 여인이 윤소연의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 억울하게 죽었으니 한을 품고 떠돌고 있는 게 아니겠나?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집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하얗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사람들이 여인을 자주 목격했다는 장소들을 하나씩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뒷산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자 우물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도루물이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대나무 숲.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숲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준은 숨을 죽이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여인,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 달빛 아래 창백하게 보이는 얼굴. 그녀는 땅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과 서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준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준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곳에? 하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준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뒤돌아서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거치듯이 서준은 황급히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숲은 고요했고 달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는 말없이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 슬픈 눈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다음 날부터 서준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이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10년 전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윤참판의 옛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지만 이제는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들, 부서진 가구들. 이곳에서 10년 전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윤소연의 방이었을 곳을 찾았습니다. 안채의 가장 안쪽 방.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방 안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바닥, 벽, 창문. 무언가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때 방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벽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서준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얀 천이었습니다. 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에는 매화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천을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택을 나온 서준은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관아의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군청으로 가서 10년 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낡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소연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죽었습니다.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목에는 끈으로 조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하인 최돌쇠가 사라졌고 윤소연의 금비녀와 옥팔찌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돌쇠가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에는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김진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늦게 윤참판 댁을 방문했다가 최돌쇠가 황급히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준은 김진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김진사는 지금도 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유지이자 많은 땅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김진사는 10년 전만 해도 그리 부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참판이 죽은 후 그의 땅 일부를 헐값에 사들이면서 재산을 불렸다고 했습니다. 서준의 직감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다시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뒷길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장소였습니다. 보름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서준은 인기척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서준은 이번에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여인은 길가의 돌담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멈춰서서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담의 특정 부분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서준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이 자주 나타나는 장소들, 뒷산 우물가, 대나무 숲, 이 뒷길, 이것들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의 끝에는 김진사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여인이 사라진 후 그녀가 만졌던 돌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매화 문양이었습니다. 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윤소연의 방에서 발견한 천의 문양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김진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김진사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단청이 칠해진 대문, 부유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준이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새로 온 서당 훈장 박서준입니다. 김진사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잠시 후 서준은 김진사의 사랑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김진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살이 쪄 있었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오, 새로 오신 훈장 선생이시군요. 어서 오시게. 차라도 한잔 하시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김진사님, 제가 듣기로 이 마을에 10년 전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윤소연 아가씨 사건 말입니다. 김진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안타까운 사건. 참 비극적이었지. 그때 내가 목격자였다네. 범인 최돌쇠가 도망가는 걸 봤어. 그날 밤 늦게 윤참판 댁에 가셨다고요? 그렇네. 윤참판과 중요한 거래건이 있어서 말이야. 그런데 도착했을 때 이미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지. 서준은 김진사의 눈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돌쇠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나요? 그렇다네. 아마 멀리 도망갔겠지. 그런데 왜 그 오래된 사건에 관심이 있는가? 김진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서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마을에 귀신 소문이 있어서요. 혹시 그 사건과 관련이 있나 싶어서요. 귀신? 허허, 그런 미신을 믿는가? 그냥 사람들이 허황된 소문을 만들어낸 거겠지. 대화를 마치고 저택을 나온 서준은 확신했습니다. 김진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날 밤 서준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와 제대로 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인은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사 저택 뒤편의 작은 숲에서였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인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달빛 아래 서준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제 이름은 박서준입니다. 저는 이 마을의 서당 훈장입니다. 당신이 귀신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네. 하지만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말해 주셔야 합니다. 여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소희입니다. 윤소연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쌍둥이 동생?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와 저는 쌍둥이였지만 아버지는 딸이 둘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태어난 직후 저는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자랐고 언니의 존재조차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러다 10년 전 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제야 아버지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죠. 제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고 그 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곧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그래서 이 마을에 온 겁니까? 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증거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졌죠. 관아의 기록에는 최돌쇠가 범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언니가 남긴 편지 때문입니다. 소희는 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몰래 저에게 보낸 편지예요. 언니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증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서준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나는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어. 김진사라는 사람이 우리 집안의 땅을 탐내고 있어. 아버지께 강요하고 협박하고 있지. 나는 그의 비리를 알게 되었어. 그는 관아와 짜고 불법으로 땅을 빼앗고 있었어. 나는 증거를 모았고 그것을 관찰사에게 고발하려 해. 하지만 김진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가 범인이야. 부디 이 편지를 잘 보관해줘.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서준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진사가 진짜 범인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하지만 이 편지만으로는 부족해요. 10년이 지난 편지고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귀신 행세를 하신 거군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언니와 똑같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귀신으로 오해하도록 밤에만 나타났죠.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를 찾았어요.
언니가 숨겨둔 증거 말이에요. 언니가 숨겨둔 증거요? 네. 언니는 편지에 힌트를 남겨뒀어요. 매화가 피는 곳을 따라가면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서준은 자신이 발견한 매화 문양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매화 문양이 있는 곳들을 찾아다녔던 거군요. 맞아요. 언니는 증거를 여러 곳에 나눠 숨겼어요. 혹시 한 곳이 발각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그 장소들을 하나씩 찾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소희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증거예요. 김진사가 관아 관리들과 주고받은 서신,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 문서, 그리고 소희는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금비녀였습니다. 이것은 언니의 금비녀예요. 김진사가 훔쳐간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비녀죠. 하지만 언니는 사실 이것을 미리 숨겨뒀어요. 김진사가 최돌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서준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김진사가 윤소연 아가씨를 죽이고 최돌쇠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폐물을 훔친 척한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최돌쇠는 그날 밤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간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도주를 자백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서신들과 문서들은 부패를 증명하지만 살인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소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어요.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계획인데요? 김진사를 직접 자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날 밤 서준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서준은 김진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김진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늘 밤 윤소연의 귀신을 직접 봤습니다. 김진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귀신을? 네. 그런데 귀신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진사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더군요. 혹시 진사님께 할 말이 있는 게 아닐까요?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그건 그냥 미신일 뿐이야. 하지만 진사님, 귀신이 진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뜰 때 윤참판의 옛 저택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나더러 그곳에 가라고? 네. 만약 가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진사님, 혹시 윤소연 아가씨와 무슨 일이라도.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옛 친구였을 뿐이야. 김진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준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서준은 윤참판의 옛 저택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소희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김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귀신 따위는 없어. 그냥 누군가 나를 협박하려는 거야. 10년 전처럼 또 한 번 처리하면 돼. 바로 그때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소희였습니다. 김진사. 낮고 슬픈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김진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소연. 아니야, 너는 죽었어. 내가 분명히. 김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였어. 내가 나의 비리를 알아냈기 때문이야. 내가 나를 고발하려 했잖아.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리고 최돌세에게 누명을 씌웠지. 내 패물을 훔친 척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어. 모두가 최돌세를 의심했고 나는 자유로웠어.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귀신을 보고 있다고 믿었고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바로 그때 서준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을의 관아 포졸들도 나타났습니다. 김진사, 당신의 자백을 모두 들었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포졸들이 김진사를 결박했습니다. 서준은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 언니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귀신이라고 두려워했던 존재가 사실은 억울한 언니를 위해 싸우는 동생이었다는 것을. 김진사는 재판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윤소연을 살해한 죄, 최돌세에게 누명을 씌운 죄, 그리고 수많은 부정부패. 그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돌세도 마침내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윤소연의 묘는 윤참판 옆에 정성껏 다시 조성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녀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희는 언니의 묘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서준도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소희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평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소희는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준은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서준 씨,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와 끈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으신 당신이 대단한 겁니다.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를 위해 살았던 10년,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죠. 윤소연 아가씨도 그것을 원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소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찾은 한 명의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다시 평화로웠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지만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그림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귀신으로 오해받았던 여인의 이야기, 억울한 언니를 위해 10년 동안 싸운 동생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교훈을. 서준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말 것, 편견을 갖지 말 것,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윤소연의 영혼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희를 귀신이라고 두려워했지만 그녀는 사실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면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김진사는 10년 동안 자신의 범죄를 숨겼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교묘해도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소희는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사건을 잊어버렸을 때도 그녀는 언니를 기억했고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일을 위해 싸운다면 언젠가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넷째, 부정과 부패는 결국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김진사는 욕심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고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그를 괴롭혔고 결국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의로 얻은 것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에 대해 말해줍니다. 소희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쌍둥이 언니를 위해 10년을 바쳤습니다. 혈육의 유대는 시간과 거리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사람들, 오해받는 사람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용기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서준과 소희처럼 우리 모두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하얀 그림자들에게 두려움 대신 이해와 공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